오늘은 네이버 D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는 서비스죠.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어떤 상품이 있고 그 상품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효과적인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 DA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보장형 광고, 패밀리형 광고에 어떤 지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의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DA의 대표 상품은 성과형 광고가 있고 보장형 광고가 있고 네이버 패밀리형 광고가 있어요. 성과형 광고는 다들 너무 잘 아시고 한 번쯤 집행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과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비딩가를 움직이면서 높은 광고 효율이 시정 가능한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보장형이나 패밀리형과 다르게 조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많이 운영하는 상품이 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고요. 나머지 두 개는 조금 특성이 달라요. 보장형 광고는 일단 네이버 모바일 혹은 PC에 굉장히 주목도 높은 지면에 주로 내가 특정 시간을 완전히 점유해서 노출하는 그런 광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제 과금이 되는 CPT 상품 혹은 노출량이 보장되는 CPM 상품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가격이 대부분 정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임팩트 있는 그 구자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광고비도 조금 몇 천만 원 수준으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되게 대대적인 브랜딩 캠페인이 진행이 필요하다 할 때는 성과형 광고보다는 조금 보장형 광고를 함께 믹스해 주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패밀리형 광고는 네이버 그 본체 앱 외에 뭐 스노우라든지 뭐 웹툰이라든 밴드라든지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하위 서비스, 패밀리 매체에 노출되는 맞춤 광고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사실 이 하위 서비스들도 대부분의 조금 작은 지면들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고 노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패밀리 광고는 되게 성과형 광고에서 바잉할 수 없는 특수한 지면, 그걸 바잉하고 싶을 때나 혹은 특수한 타겟, 뭐 중장년이라고 하면은 밴드 같은 서비스도 괜찮겠죠? 요런 특수 타겟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주로 좀 집행하는 지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링크를 남겨 놨으니까 링크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형 광고와 나머지 두 가지 이제 광고는 바잉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성과형 광고는 GFA 시스템에서 이제 바잉을 하게 되고, 나머지 두 개는 NOSP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바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 네이버 DA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검수 이제 기준들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못해도 광고를 내가 목표로 라이브 해야 되는 그 시점보다 하루 이틀 전에는 모든 소재를 좀 등록을 하고 검수를 진행해야 내가 안전하게 소재 탈락이 되지 않고 광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장형 광고는 주로 어떤 지면을 말하는 걸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PC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타임보드입니다. 저희 검색창 바로 하단에 있는 이 큰 지면 보신 적 있으시죠? 요게 타임보드고, 두 번째로 조금 임팩트 있는 지면은 롤링보드예요. 요거는 그 로그인 창 하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배너들입니다. 둘 다 이제 CPT 혹은 CPM 상품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타임보드는 CPT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 지면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가장 유명한 스페셜티, 검색창 바로 하단에 뜨는 요 배너입니다. 요거는 정말 뭐 시간대에 따라서 뭐 2 시간에 최대 7천에서 8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제일 그 네이버 보장형 광고 중에 제일 큰 지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그 검색창 바로 하단에 뜨는 작은 지면, 요거는 이제 헤드라인 DA예요. 그리고 풀스크린 그 DA가 있는데요. 요렇게 그 좌측에 팝업이 뜨고 요걸 누르게 되면은 그 되게 큰 화면 전체를 점유하는 그 풀스크린 DA가 뜨게 됩니다. 보장형 광고는 이제 시간대별 평균 트래픽에 따라 단가가 달라져요. 저희가 특정 시간 동안 그 지면을 보는 모든 고객에게 같은 광고를 보내주는 그런 광고 형태이기 때문에요. 트래픽이 조금 적은
뭐 새벽 시간대는 단가가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평일 오전이나 뭐 저녁 시간대는 당연히 단가가 쪼끔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킹 시간만큼 이 지면을 조회하는 모든 고객에게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량 자체가 이제 다른 웬만한 광고들과는 달라요. 뭐 2 시간에 이제 몇백만 뷰가 발생하는 지면들도 있고요. 뭐 스페셜 데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당연히 뭐 트래픽이 한 0.2% 3% 정도의 클릭률만 받아오게 돼도 정말 수만 건의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크게 브랜딩 캠페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런 보장형 광고 운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옛날 과거 미디어랑 쪼금 비교를 하면은 거의 TBC 정도의 이제 임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지면을 부킹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목표한 고객에게 노출되고 클릭을 받아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노출량, 클릭량에 상관없이 그 시간에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노출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이제 집행을 하면은 그 소재에 포함이 되어 있던 우리 제품명이라든지 우리 서비스명 같은 검색어들이 굉장히 검색량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검색 수요를 우리가 매출로 가져오려면 검색 광고를 쪼끔 함께 설계를 해야 이 보장형 광고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요 내용 관련해서 예시를 쪼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용이 같다면 캠페인에서 목표한 고객이 많이 보는 시간대를 잡아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인이 타깃인 캠페인이 있어요. 그러면 평일 출퇴근 시간에 모바일 지면을 점유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평일 오후 3 시에 우리가 모바일 지면에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직장인 타깃으로 진행을 할 거야 하면은 직장인들이 사실 그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진 않잖아요. 오히려 PC 지면 같은 것들이 쪼끔 더 이제 적정하겠죠? 그리고 뭐 주부 같은 타깃이라고 하면은 주부들이 가장 편하게 이제 핸드폰 보고 뭐 PC는 거의 안 보겠지만 고렇게 이제 광고 접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평일이나 주말에 오전 시간대 9 시에서 10시 정도겠죠? 고 시간대를 노려야 우리가 목표한 고객들에게 더 많은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더라도 뭐 광고 외에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앱 서비스의 트래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날씨거든요. 예를 들어 주말에 이제 똑같은 뭐 토요일 2시 시간대에 스페셜 데이를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다 집 밖으로 나가고 핸드폰을 안 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이버 같은 이제 주요 앱들의 DAU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더라도 쪼끔 더 다른 큰 이벤트가 없고 우리 목표한 고객들이 쪼끔 집에서 핸드폰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이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클릭 수에 따라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과금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소재를 굉장히 후킹하게 만들고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단기간에 그 순간에 그 광고를 본 고객들이 꼭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광고 설계를 해 줘야 돼요. 뭐 그 후킹하다고 하면은 그 보통 스페셜 데이든 어 타임보드든 1 시간 혹은 2 시간 단위로 이제 광고를 바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노출되는 단 2 시간만 혹은 오늘만 혹은 지금 당장 가입 시 어떤 프로모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요렇게 이제 후키한 카피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건 전환율을 위한 이제 어떤 팁인데요. 랜딩 페이지에도 딱 2 시간만 운영되는 프로모션인 점을 타이머로 이제 좀 설정을 해 줬을 때 전환율이 굉장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색량이 같이 증가하니까 광고 집행 전에 우리가 광고를 노출하는 그 소재와 관련된 검색어들에 우리 검색 광고가 잘 깔려 있도록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브랜드 검색, 파워링크라고도 하죠. 키워드 검색, 쇼핑 검색 등의 우리 광고를 사전 세팅하고 노출 순위를 조금 높여서 비딩가를 설정을 해야 우리의 보장형 광고를 조회하고 검색으로 이어지는 고객들이 빠르게 다시 구매 페이지로 연결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가 그럼 클릭을 많이 받아오는 소재가 되느냐를 예시로 조금 가져왔는데요.
자, 좌측 소재랑 이제 우측 소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 소재는 이제 프로모션의 혜택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단 2 시간 원뿔 원 선착순 특가인 거죠. 그리고 프로모션 이런 시간대랑 선착순 특가를 붙여 놨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이제 고객들이 어떤 상품인지 딱 인지를 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 시간 안에 내가 이 광고를 보는 시간대에 빨리빨리 사야겠다는 쪼끔 유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 성과가 나쁜 소재들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면은 메타뷰티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클릭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 전 혜택을 확인해 보라는 되게 모호한 워딩을 썼어요. 어떤 프로모션인지 인지를 할 수가 없죠. 꼭 그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얕게 생각을 해 보면 고객들이 이런 소재는 프로모션을 알 수 없으니까 쪼끔 더 궁금하고 후킹해져서 광고를 클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왼쪽 같은 소재들이 훨씬 더 많은 클릭과 훨씬 더 많은 구매를 가져오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히 원하는 제품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클릭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과형 광고 운영할 때는 꼭 구체적인 프로모션, 구체적인 상품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성과형 광고가 운영되는 동안 고객이 반드시 '이 제품 구매를 해야겠다.'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모션을 잘 설계해 주고 광고 소재에도 그걸 좀 노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패밀리형 광고가 있어요. 요거는 네이버 앱 외에 이제 연계된 앱들에 이제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앱별로 주요 유저의 유형이 달라져요. 그래서 쪼끔 특수한 그 앱별로의 타깃을 노릴 때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웹툰 빅배너 같은 지면들도 있고, 뭐 스노우 종료 배너나 밴드 뭐 풀스크린 같은 지면들이 있고요. 뭐 네이버 페이 같은 요런 지면들이 있겠죠. 요 앞서 3 개는 이제 CPT 혹은 CPM 상품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특정 시간대에 광고를 아예 토탈로 부킹을 해 버리거나 아니면 특정 노출수를 채울 때까지 부킹을 하게 되는 이제 상품이고, CPA 상품은 쪼끔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특정한 액션을 할 때마다 리워드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광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약간 빅배너라든지 스노우 종료 배너라든지 밴드 풀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같이 확인했던 보장형 광고와 거의 이제 특성이 유사해요. 왜냐면 특정 시간대를 부킹하거나 아니면 혹은 특정 노출량을 우리가 바잉하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쪼끔 요런 지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대형 지면일수록, 그러니까 화면 안에 우리가 차지하는 광고의 그냥 사이즈 자체가 커질수록 효율이 우수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여 드린 이 3 가지 주요 지면들 외에도 약간 뭐 밴드 피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면들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런 지면 같은 경우에는 GFA로도 노출이 가능한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지면들, 정말 우리가 그 패밀리형 광고로 따로 바잉해야 되는 지면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GFA로 그냥 운영하는 게 쪼끔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페이는 쪼끔 다른 이제 서비스들과 다르게 CPA형 상품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서비스의 앱을 꼭 다운로드를 시켜야 된다.' 혹은 뭐 'SNS를 쪼끔 팔로우를 싸게 많이 시켜야 된다.' 등 특수 목적이 있을 때 쪼끔 이런 네이버 페이 광고들을 믹스를 할 수가 있겠죠. 네이버 DA 중 가장 중요한 광고 형태인 네이버 GFA, 성과형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GFA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GFA 계정을 어떻게 세팅하고 캠페인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제 캠페인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캠페인을 조금 더 고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 성과형 DA는 우리가 앞서 배운 보장형 광고 혹은 패밀리형 광고와 다르게 성과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적정 지면, 적정 고객에게 입찰되는 DA 광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앱에만 노출되는 건 아니고 네이버 하위 서비스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밴드, 웹툰 등 다양한 패밀리 매체에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GFA가
가장 파워풀하게 작용하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랜딩으로 하는 전환 캠페인이에요. 요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게 다양한 타겟 옵션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쪼끔 더 정교화한 광고를 운영을 할 수 있고, 네이버 GFA, 네이버 광고들은 그 스마트 스토어의 전환 최적화가 가능한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에 쪼끔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쪼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아시다시피 뭐 구글, 메타, 카카오 등 외부 미디어에 광고 스크립트를 전혀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광고 스크립트, 즉 픽셀이 웹사이트에 설치가 되어야 광고를 통해 들어온 고객들이 실제로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전환 행동을 만드는지 집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외부 미디어들은 이런 스크립트를 전혀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네이버 외의 미디어의 광고를 스마트 스토어 랜딩으로 집행을 했을 때 전환이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리함이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되는 광고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GFA를 최우선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성과가 좋더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의 서비스는 앱이라면 저는 구글 가장 추천드리고, 웹이라면은 혹은 커머스 업종이라면은 메타를 조금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시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GFA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국내 미디어는 사실 메타 혹은 구글과 같은 수준의 조금 고도화된 머신 러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만 잘 넣어 주면 어느 정도 고성과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뭐 타겟이나 지면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메타가 이 소재를 가지고 적정한 타겟, 적정한 지면에 알아서 잘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하는데, GFA는 그런 기능이 해외 미디어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FA는 어떤 지면에 어떤 빌딩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광고가 노출되는지, 그리고 각 지면들은 무슨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겟을 내가 세팅을 했을 때 성과가 좋은지를 면밀하게 이해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국내 미디어와 좀 글로벌 미디어는 사용하는 이제 고객들의 숫자 자체가 정말 다르고, 그 미디어에 기록되는 데이터 양 자체가 사실 정말 너무 차이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GFA나 카카오 같은 미디어들은 해외 매체 대비해서 손맛이 중요한, 제가 직접 관리해 줘야 되는 포인트가 많은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GFA는 지면별로 적절한 가격, 즉 비딩가에, 그리고 적절한 위치, 지면에, 그리고 알맞은 고객, 타겟에게 노출시키는 게 고성과의 핵심입니다. 메타처럼 넓은 타겟, 넓은 지면에 알아서 나가게 그냥 소재를 내버려 두면 오히려 GFA는 더 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고요. 그리고 메타보다 쪼끔 더 자주 성과를 확인하면서 소재도 관리해 주고 비딩가도 관리해 주고 지면도 관리를 해 줘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GFA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GFA도 뭐 메타나 다른 미디어처럼 되게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앱을 랜딩으로 하는 전원 광고 세팅 가능하고요. 뭐 트래픽 캠페인, 쇼핑 캠페인, 영상 광고 등의 다양한 캠페인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메타랑 동일하게 내가 목표로 실제로 하는 그 캠페인의 목표와 캠페인 세팅상의 목표를 일치시켜야지만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뭐 전환이 목표인 캠페인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전환 목표로 광고를 세팅을 해야지 고성과가 나고, 트래픽이나 뭐 노출 등 앞단의 유입 비용을 낮춤으로써 그 성과를 전환 성과를 높여 보겠다고 하는 것들은 쪼끔 맞지 않다. 성과가 오히려 더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려요. 특히 이제 사실 초보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테스트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출 높여야 되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화 캠페인을 운영해 보니까 CPC가 너무 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에 뭐 노출당 비용을 낮추거나 클릭당 비용을 낮춤을 통해서 전화한 성과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GFA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쪼끔 더 맞지가 않은 게 트래픽 목표로 운영했을 때 딱히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클릭당 비용이 메타나 카카오 비즈보다 사실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환 캠페인에 가장 고성과를 내려면 앞단의 유입 비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전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트래픽 광고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CVR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조금 어렵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목표와 캠페인 세팅상의 목표를 일치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GFA 계정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FA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개인 관리자 계정이 있어야지만 그다음에 광고 계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광고를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서 먼저 가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광고 계정을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 GFA 화면의 우측 상단에 아이디를 클릭하시고 계정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단 한 개 사업자 등록 번호에 최대 5개까지의 광고 계정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여러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5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가 조금 어려운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계정이 생성이 되면은 처음 웹사이트 연결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GFA는 승인된 웹사이트로만 이제 대표 URL 설정이 가능하고 전환 추적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전환 추적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광고를 집행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신규 계정은 반드시 비즈 채널에 전원을 추적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사전에 등록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났는지까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계정에 들어가서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해 볼게요. 실제 보시게 되는 GFA 화면인데요. 처음 광고 계정을 생성을 하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디를 눌러 주시고 하단에 계정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럼 요걸 눌러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가입 여부 확인을 눌러서 이제 내 계정이 생성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계정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저는 생성된 계정에서 나머지 작업 이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처음엔 도구에 들어가셔서 비즈 채널 관리를 누르셔서 채널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 되겠죠?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등의 전환 추적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태가 검수 중이라고 뜬 채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요게 승인 상태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결제 관리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먼저 비용을 이제 충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쓸 만큼 예산을 충전을 해 주시고 다시 도구로 들어가시면 전환 추적 관리라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대표 사이트로 등록됐던 비즈 채널에 대한 전환 추적 관리까지 신청을 완료를 하셔야 비로소 그 계정이 광고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전환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광고 그룹 만들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심사 타겟과 구매 의도 타겟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단 토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게 자세한 타겟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겟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하단을 눌러보시면 이 대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 타겟들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 의도 타겟도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거나 임의로 선택을 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은 우측에 내가 선택한 타겟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타겟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겟을 선택을 하고 나면은 타겟을 확장하기 위해서 타겟 추천받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타겟 추천받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카테고리의 타겟과 가장 유사한 모수를 공유하고 있는 기타 타겟들이 추천이 됩니다. 이렇게 관심사 타겟과 구매 의도 타겟을 선택하고 나면은 타겟 설정 방식을 정할 수가 있어요. 포함 타겟을 눌러주시면 관심사 타겟과 구매 의도 타겟의 합집합 타겟이 운영이 됩니다. 일치 타겟을 눌러주시면 이 관심사 타겟에 속하면서도 구매 의도 타겟에 속하는 교집합 타겟이 선택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방금 설정한 타겟들이 뜨게 되어요. 아래로 내려볼게요. 하단에는 피드 광고 자동 타겟 확장 기능이 있는데요. 요걸 톡을 온 해주시면은 내가 설정한 타겟 외에도 머신이 판단했을 때 고효율일 것으로 예상되는 타겟들에게 내 광고가 추가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디바이스와 계제 위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선택 버튼을 누르면 PC 지면과 모바일 지면 중 어느 지면에 내 광고를 노출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운영 체제별로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제 위치도 선택을 해 볼게요. 직접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계제 위치별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플러스 애드부스트 채널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앱과 네이버 패밀리 앱 지면에 내 광고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앱, 네이버 패밀리 앱 외에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타 등등의 웹 앱 서비스들에 내 광고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를 운영하면 요 네이버 앱, 네이버 패밀리 앱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편이에요. 퍼포먼스 네트워크는 빼고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입찰 및 예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환 캠페인의 경우에는 전환소 최대화 옵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비용 관리와 청구 기준이 선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값은 입찰가 한도가 없음인데요. 이렇게 입찰가 한도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이 캠페인에서 비딩하고 싶은 최대 클릭당 입찰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성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입찰가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하면 사실 같은 지면을 두고 여러 가지 광고주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다 보니까 내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별로 적정한 입찰가에 대한 감이 없으시다 하면 사실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광고를 돌려보신 다음에 실제로 그 지면에 어떤 입찰가가 설정이 되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입찰가 한도를 걸어 두시고 적정한 입찰가를 입력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청구 기준은 전환 캠페인은 CPC 밖에 선택이 불가하고요. 예산은 1 예산과 총 예산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계좌 일정 및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시작 및 종료 일시를 택할 수가 있고요. 임의의 값으로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광고를 돌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일 및 시간 설정에 따라 게재하는 옵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특정 요일마다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시간마다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프로모션이 만약에 특정 시간에만 운영되는 프로모션이라면은
요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시간에만 광고를 노출해 주실 수도 있겠죠.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일반 계제와 빠른 계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입찰 설정 시에는 빠른 계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재 선택 방식 요거는 소재 노출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 소재에 예산이 가장 많이 타길 원하신다면 최적화를 눌러 주시면 되고, 성과와 상관없이 모든 소재들이 조금 균등하게 노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균등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성과 가중은요, 최적화와 균등 방식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이버 GFA는 균등을 선택을 하셔도 정말 뭐 메타의 A/B 테스트 기능처럼 완전히 똑같이 예산이 타지는 않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약간은 차등이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노출 빈도도 상세 설정을 눌러 보시면 내 광고가 광고 소재 혹은 그룹 단위로 한 명의 유저에게 최대 1일 몇 회까지 노출될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그룹 만들기는 다 배웠습니다. 광고 계정 관리 관련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설정에 결제 관리 들어가시면 이렇게 금액을 충전하거나 결제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 담당자 정보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입금 계좌 혹은 환불 계좌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정산이 됐는지, 세금 계산서는 얼마가 발행이 됐는지는 월별 정산서 탭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게 충전금 잔액이 충분히 있어야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충전금 잔액이 0 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광고 집행이 끊기게 됩니다. 권한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 광고 계정을 관리할 멤버들을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 초대 버튼을 오른쪽에서 눌러 볼게요. 동의 버튼 눌러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통합회원 아이디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초대를 원하는 분의 아이디를 입력을 한 다음에 가입 여부 조회를 누르면 가입 여부가 뜨게 되고 GFA에 가입한 계정만 초대를 할 수가 있게 되어요.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할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운영 조회로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신규 인원이 초대가 되고요.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멤버 초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계정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 계정을 통째로 관리할 별도의 관리 계정을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대행사분들을 이제 초대하실 때 요 관리 계정 연동 기능을 사용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계정 관리 다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광고 계정에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탭이 가장 먼저 뜨게 됩니다. 정보 변경을 누르면 광고 계정 이름이라든지 내 사업자 번호와 상호 등등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프로필 관리 눌러 볼게요. 여기서 정보 변경을 누르면 내 광고 프로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브랜드 관리를 눌러보면 내 사업자에 등록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새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요. 키워드 관리는 브랜드 서치 시너지 리포트 및 동영상 광고에 사용할 키워드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등록되고 검수된 키워드들은 이제 동영상 캠페인 집행할 때 하단에 그 작은 UI로 추가 검색을 유도하는 키워드를 등록할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내 브랜드 혹은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하고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계정 상태가 되었을 때 나에게 알림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총 충전금 잔액이 너무 떨어졌다거나 캠페인 지출 한도 혹은 예산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 수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성 알림 소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용자별 알림 소신 여부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계정을 세팅하는 법은 간단하게 배웠으니까 GFA에서 그럼 어떤 목표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고 그 광고를 무슨 지면에 노출하고 얼마 정도 비딩가를 걸어야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GFA는 크게 7가지 목표로 광고 집행 가능한데요. 웹사이트 전환, 인지도 및 트래픽, 앱 전환, 동영상 조회. 요거는 GFA는 영상 캠페인은 영상 조회 목표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 점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카탈로그 판매, 쇼핑 프로모션, 참여 유도 캠페인이 있어요. 이 중에 카탈로그 판매나 동영상 조회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지형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GFA에서는 PC 지면, 모바일 지면 모두 광고 운영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본 앱 외에도 밴드라든지 스노우, 웹툰과 같은 패밀리 매체에도 GFA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앱에서 크게 네이버 메인 지면, 서브 지면, 쇼핑 지면의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실제 캠페인 세팅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렇게 디바이스 선택을 먼저 할 수가 있는데요.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커머스 캠페인에서는 모바일만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단 내가 매우 매우 뾰족한 타겟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겟 모수 자체가 작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PC 지면까지 같이 커버하는 게 건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는 일반적으로 네이버 메인이 CTR과 CBR 가장 높은 숫자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커머스 캠페인의 경우는 쇼핑 영역도 괜찮습니다. 단 내가 예산이 조금 충분히 크고 모수가 작다고 하면은 볼륨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 통합 지면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지면별로 실제로 어떤 소재 유형으로 광고 운영이 가능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탈로그형 혹은 동영상 조회형 외에는 거의 다 이제 이미지형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크게 피드형, 메인 서브, 네이티브 쇼핑 소식, 스마트 채널 지면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영상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릭 등등의 뭐 장방형, 정방형 그리고 이렇게 긴 세로형 영상 모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소비재 업종에서 제가 경험한 CTR과 CBR을 대략적으로 적어 놨는데요. 요건 사실 업체별로 업종별로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되니까 반드시 본인 캠페인의 광고 성과를 살펴보시는 게 사실 좋긴 하고요. 일반적인 성과를 먼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 이 피드형이 가장 주목도가 좋은 지명이다 보니까 CTR과 CBR이 가장 우수한 지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지면 대비해서 성과가 좋으니 조금 더 과감하게 예산도 투입을 하고 비딩가를 걸어서 운영하는 거를 권장드리는 지면이고요. 요런 메인 서브 지면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도 딱 평균, CTR과 CBR도 딱 평균적인 지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메인 서브 그러니까 피드형을 믹스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메인 서브 지면까지 확장해서 좀 운영해 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 네이티브 쇼핑 소식 지면의 경우에는 제가 꼭 믹스를 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광고주들이 있어요. 바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광고주분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알림받기 타겟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지면이 이 쇼핑 소식, 쇼핑 프로모션 지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볼륨은 작지만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타겟이기 때문에 꼭 믹스해서 써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채널 지면이 있어요. 요거는 영역이 조금 작다 보니까 CTR이나 CBR이 다른 지면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 자주 보이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노출을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요. 형성되는 CPC도 다른 지면 대비해서 조금 더 저렴해요. 그래서 내가 볼륨을 크게 가져가고 싶고 노출을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스마트 채널 지면까지 운영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영상형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형과 달리 클릭당 과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킹한 소재로 CTR을 방어해야지만 적정 수준의 CPC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단 영상형 광고의 특징이 있죠. 브랜드나 제품 파워가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형 소재만으로는 우리가 고객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영상형 광고를 제작을 해서 조금 더 심층적이고 풍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줘야 전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내 어 소재만 잘 만들면은 오히려 이미지형보다 성과가 좋은 경우도 많으니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주요 지면별로 어느 정도 CPC 비딩을 걸어야 우리가 목표하는 CP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산정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해요. 목표하는 CPA가 있으면 거기에 그 지면에 현실적으로 설정이 되는 실제로 나오는 CBR을 곱해주면은 적정 CP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CPA는 비용 나누기 전환이죠. CVR은 전환 나누기 클릭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면 이 두 가지 값들이 소거가 되면서 비용 나누기 클릭이 되죠. 요게 바로 CP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CPA를 지면별 전환율과 곱해주면은 이 목표 CPA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CPC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CPA가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지면에 형성되는 나의 캠페인 CBR이 3%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적정 CPC는 1,5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CPA가 약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목표라고 했었을 때 그 지면별로 어느 정도 CPC 비용을 걸어주면 되는지 정리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피드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환율이 좋은 질문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걸어 주시면 좋고 메인 서브 지면은 500원에서 1,200원, 네이티브 쇼핑 소식은 500원에서 마찬가지로 1,200원 정도 걸어 주시고 스마트 채널은 얘네들보다 쪼끔 더 가장 낮게 왜냐면 CTR과 전환율이 모두 저조하기 때문이에요. 300원에서 아무리 높게 잡아야 1,000원 정도로 걸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CPA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영상형은 조회당 가금이기 때문에 사실 클릭당 비용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비딩가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회당 50원에서 80원 정도 100원을 넘기지 않는 수준이 사실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일단 제가 CVR을 가정치로 넣어 놓고 그리고 CPA도 가정치로 넣어 놓고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별 타겟팅별 실제 형성되는 내 캠페인의 CVR과 목표 CPA에 따라서 클릭당 적정 비딩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겟이 좁은 그룹일수록 좀 더 비딩가를 높게 걸어 주셔야 소진이 원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은 객단가가 정말 높을수록 우리가 좀 CPA를 좀 넉넉하게 걸어도 일정한 수준의 로아스를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쪼끔 더 CPC를 높여서 걸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CPC 공식에 따라서 요 권장 비딩가를 넘어가면은 아까 목표로 했던 CPA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꼭 실질적으로 비딩가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 비딩가인지 꼭 그 캠페인을 집행하면서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행사 같이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예산이 소진이 안 되니 CPC를 그냥 한번 세게 걸어 보겠습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딩가를 높이면 그 이후에 CPC, CPA가 모두 갑자기 이제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성과를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딩가를 높이는 것보다 캠페인 예산을 실제 목표 대비해서 쪼끔 더 오버 세팅하는 것이 좀 유리한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 캠페인은 이 비딩이 조회당 비딩이에요. 다른 지면들처럼 클릭당 비딩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당 100원, 200원 등 높은 비용 걸리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지면별로 이제 사실 고객들의 지면을 가지고 GFA는 광고주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다 보니까 권장 CPC 대비해서 너무 낮은 비딩가를 잡아도 노출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드형의 뭐 CPC 비딩을 200원, 300원을 걸어 놓으면 노출이 거의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 권장값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서 실제로 비딩을 걸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타겟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GFA는 메타처럼 조금 타겟을 넓게 풀어두고 머신이 알아서 적정한 타겟을 찾아 나가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쪼끔 뾰족하게 타겟을 좁혀 줬을 때 일반적으로 좀 더 성과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일단 요거는 요약본이고요. 뒤에서 쪼끔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크게는 데모 타겟이 있고 리타겟과 맞춤 타겟 등 좁은 타겟들이 있어요. 데모 타겟의 특징은 다른 미디어랑 똑같아요. 당연히 타겟의 규모가 크고 그래서 더 넓은 풀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 그만큼 우리 광고에 대한 어 클릭률이나 전환율은 쪼끔 더 떨어질 테니까 효율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사실 광고 그룹을 세팅할 때 GFA에서 알아서 등록된 타겟을 이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연결하거나 생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타겟, 맞춤 타겟이 있는데요. 요 그룹이 사실 훨씬 더 효율이 쪼끔 높은 그룹이겠죠. 대신 그만큼 좁은 범위의 고객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내 예산이 정말 크거나 많은 고객들에게 이제 매스하게 다가갈 때는 쪼끔 제한적인 그런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타겟, 맞춤 타겟은 기본적으로 나의 고객들에게 다시 광고를 내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이 웹사이트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MAT 등등을 이제 연결을 해서 타겟을 미리 생성을 해 두어야지만 저희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이라는 거를 쪼끔 유의를 해 주시면 좋고요. 데모 타겟의 종류에는 정말 데모그래픽 타겟, 지역 타겟, 관심사, 구매 의도 요런 타겟이 있고 위타겟의 종류에는 내 데이터 타겟, 맞춤 타겟, 네이버 쇼핑 타겟, 유사 타겟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GFA도 그렇고 검색 광고도 그렇고 네이버 쪽에서 계속 광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겟들을 많이 이제 생성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캠페인이 집행되는 시점에 요것 외에도 다른 뭔가 유용한 타겟들이 생성이 되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깃별로 쪼끔 특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모그래픽, 지역 타겟 등등은요. 연령 타겟은 5살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되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업종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뷰티 업종은 여성으로 성별을 제한했을 경우에 조금 더 고효율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연령 타겟은 고객 본인의 연령뿐만 아니라 확장 데모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자녀의 연령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영아라든지 유아, 뭐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등등을 구분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교육 업종에 이제 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요는 확장 데모 기능 매우 유용하겠죠. 두 번째로 사는 곳, 지역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읍, 면, 동다니까 조금 상세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고객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까지 모두 타겟팅이 가능해요. 두 번째가 이제 관심사, 구매 의도 타겟팅이 있는데요. 요것도 엄청나게 다양한 타겟 설정이 가능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GFA는 조금 다른 미디어 대비해서 머신러닝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캠페인과 유관도가 떨어지는 온갖 타겟을 많이 걸기보다는 좁게 운영할 때 고효율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뷰티 업종의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판매를 하는 이제 셀러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킨케어, 쇼핑, 패션, 주얼리 등 온갖 타겟에 다 걸어 놓는 것보다 정말 페이스 메이크업 타겟만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리타겟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내 데이터 타겟이 있습니다. 요거 당연히 고효율이겠죠. 그래서 고객 파일 처음에 이제 고객 파일 타겟팅이 있는데요. 요거는 애드 아이디를 업로드하셔야지만 이제 타겟 생성이 가능해요. 이 애드 아이디는 웹 서비스라면 GA4에서 추출을 하시거나 앱 서비스라면은 이런 뭐 앱스플라이어 같은 MAT 서비스에서 추출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아예 내 MAT를 연동을 해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앱 트래킹 툴 내에서 집계된 사용자의 앱 내 액션을 기반하여 이제 트래킹하는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웹사이트 타겟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자사몰, 직영몰 기반 타겟팅이겠죠.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이 자사몰에 네이버 추적 도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조회나 장바구니, 구매 등등의 터치를 남긴 고객에 한해서 좀 추적하여서 이 타겟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맞춤 타겟팅인데요. 첫 번째로 키워드 요거는 이제 키워드 기반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관심사 타겟에서는 뭐 뷰티 업종에서는 페이스 메이크업 타겟까지밖에 이제 타겟팅 설정이 불가능한데, 내가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선 쿠션이라든지 진정 크림이라든지 블러셔들이라든지 관심사 타겟에서 설정할 수 없는 더 뾰족한 카테고리나 브랜드 관련된 검색어의 타겟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 맞춤 타겟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뾰족한 카테고리 혹은 브랜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콘텐츠를 뭐 조회한 고객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심사 타겟팅은 이제 요런 키워드 기반 타겟보다는 쪼끔 더 넓은 대카테고리에 대한 타겟팅만 제공하기 때문에 모수는 쪼끔 작지만 어 맞춤 타겟을 썼을 때는 관심사 타겟팅보다 쪼끔 더 뾰족한 고객들에게 내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질 확률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맞춤 타겟 생성 시에는 마찬가지로 좀 경쟁사 키워드라든지 대카테고리 키워드라든지 내 제품과 유관도가 떨어지는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성과가 저조하게 형성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품에게 정말 뾰족하게 붙는 키워드 위주로 운영을 했을 때 효율이 높아지고요. 만약에 이제 타겟 그룹의 뭐 어 주당 예산이 200만 원 언더 조금 작게 운영하는 그룹이라면은 뭐 10만 20만 수준의 되게 작은 못으로도 충분히 이제 테스트해 보니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미디어 믹스 세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쇼핑 타겟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GFA에서 여러 가지 타겟을 운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고효율이 형성이 되었던 타겟입니다.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했던 고객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타겟인데요. 첫 번째로 이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했던 그 타겟을 고대로 다 쓰는 고객 여정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뭐 브랜드 발견이라든지 이제 관심, 구매 시도, 구매 지속 등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이 고객이 어떤 액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5개 분류로 나누어서 타겟 그룹이 쪼개어지게 되고요. 이 타겟들에게 다시 내 광고를 노출해 주는 리타겟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 여정 타겟 기반의 유사 타겟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객 여정 타겟만 활용을 하면은 모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고객 여정을 기반으로 한 유사 타겟 뭐 5 단계에서 10 단계 정도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 볼륨과 효율을 같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알림받기 타겟이에요. 단순히 이제 내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했거나 구매만 했던 분들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은 이제 알림받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네이버 스토어에 알림받기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이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타겟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알림받기 타겟은 현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면 중에서 쇼핑 프로모션 지면에서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효율이 형성되는 타겟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 운영을 하실 때 꼭 포함을 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그런 타겟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사 타겟이 있는데요. 브랜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리타겟팅 유형을 기반으로 그 프로파일과 유사한 고객들 네이버에서 추출해서 이제 매칭해서 생성하는 타겟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좁게 형성된 리타겟팅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지니까 효율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도 광고 볼륨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요 유사 타겟을 쓸 수 있는 시드는 네이버 쇼핑 고객 누적 타겟팅과 MAT 타겟, 웹사이트 타겟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타겟을 기반으로는 저희가 아직 유사 타겟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